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낸 한국 문화유산의 깊이가 세계 학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한순간의 뒤집히는 압도적 존재감 앞에 세계 최강국의 학자들마저 침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민족의 창조적 혼이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그 진가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초강대국들이 주도해온 문화적 서열화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학자들의 표정에는 경이로움과 당혹감이 교차했다고 하는데요. 한류 초격차의 근원을 밝힌 그 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과 브레이스 교수라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 명문대에서 문명의 기원과 농경 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이 깃든 스탠퍼드에서 저는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문화적 힘을 파헤치는 일에 제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성장 비결에 대한 제 오랜 의문이 이번 뉴욕 국제농업문화 컨퍼런스에서 마침내 풀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한국과의 인연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던 8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버지는 미국 건설회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서울에서 첨단 건물들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을 받았어요. 최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는 물론 저는 외국인 학교에 다닐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 조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앞다투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의 건설 현장들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초가 지붕이 현대식 슬레이트로 바뀌고 좁은 시골길이 넓은 도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죠. 한국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던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마을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는 모습은 마치 혁명 같았어요. 미국의 자부심 강한 청소년이었던 저는 처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의아했지만 점차 이것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니 새마을 운동과 경제 성장을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했어요. 1970년 4월 22일 부산에서의 지방장관 회의 시 새마을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가치론적 신념과 평소의 정치사회 철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이 재창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했으며 같은 해 12월 13일자 법률 제3269호로 공포 시행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여전히 경제성장에 힘쓰고 있었죠. 그 기억이 저를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길로 이끌었고 지금은 세계적 석학이 되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뒤 뉴욕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저는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독자성과 그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호텔방에 앉아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저는 깊은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경 문화가 가진 독특한 흔적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교수로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적 깊이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도 문화의 힘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의 비밀을 보다 깊이 알고 싶었어요. 이번 한국 출장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곳이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장소라고 들었어요.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맥박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평균 이상의 흥분을 느끼며 저는 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른 나라 학자들의 도발적인 주장들에 대한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한국의 문화적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줄 결정적 증거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한때는 아시아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는지 그 의문을 파헤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 확신했어요. 뉴욕에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던 저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는데 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418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로 세계 6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박물관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무엇보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처럼 다른 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전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국 문화재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박물관 자료를 읽으며 15시간의 긴 비행을 견뎠어요. 1909년 대한제국 시대의 제실박물관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혼란을 거쳐 2005년 서울 용산에 새롭게 문을 연 현재의 모습까지 그 역사적 흐름이 한국의 질곡 많은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특히 42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에 감탄했어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도 각 시대별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의 피로가 몰려오는 순간에도 박물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서울대학교 박현수 교수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내내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유물의 수로 승부한다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의 경험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박현수 교수의 설명으로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 천마총 금관, 고려청자 같은 대표 유물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그 중에서도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 대한 이야기는 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단 한 점의 유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은 유물에 대한 설명을 길게 써놓는 대신 공간 자체가 관람객에게 사유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접근법이 너무 신선했어요. 마치 잔소리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창밖으로 펼쳐진 현대적인 빌딩들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80년대 제가 봤던 한국과는 전혀 달라 놀라웠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교수로서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해외 특별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현수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매력으로 박물관 굿즈를 언급했어요. 전통 유물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상품들, 반가사유상 무드 등부터 고려청자 핸드폰 케이스, 삼국시대 금관, 핀 배지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 박물관들의 천편일률적인 기념품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박현수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국립중앙박물관을 라이브 공연장에 비유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이 그저 노래방 책처럼 유물 목록을 펼쳐놓는 느낌이라면 한국 박물관은 관람객과 유물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양 박물관들이 화려함과 규모로 압도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각 작품을 극대화시키는 방들의 디자인으로 차별화된다는 설명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반가사유상 전시실인 사유의 방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기획이라고 박현수 교수가 강조했어요. 작품을 온전히 사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에서 미소 띈 사유상을 보면 마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석가의 표정을 마주하는 듯한 경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명도 각도마다 다른 느낌을 주도록 세심하게 계산되었다는 설명에 제 마음속에 이미 그 공간의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유물을 보여주는 것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접근법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저는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박물관 철학을 직접 확인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입장료도 무료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세계 6번째 박물관이 무료라니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한국의 노력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념품 숍에 들렀는데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아이폰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빛 청자 색상이 현대적 디자인과 만나 너무 아름다워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려시대 장인의 숨결이 내 손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세련된 문화 상품을 본 적이 없어 감탄했어요.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매일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공간에 숨이 막혔습니다. 전시실을 하나씩 둘러보다 말로만 듣던 사유의 방에 들어섰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반가사유상 하나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 디자인과 조명이 만들어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 짓는 불상 앞에 서자 시간이 멈춘 듯 했기에 꼼짝 않고 10분을 서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설명판도 필요 없이 공간 자체가 사유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이런 전시 철학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박현수 교수와 한국 농경 문화에 관한 교육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 화석에 관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5,000년 전의 벽시라니. 이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전 벼 화석보다 6,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어요. 이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뉴욕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다듬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험했을 때 느낀 점은 한국 철학의 고유하고도 강인한 힘을 느꼈고 그것이 제 발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어떻게 하면 서양 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컨퍼런스 준비에 몰두했어요.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적 맥락부터 한국 농경 문화의 독자성,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친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소로리 벽시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DNA 연구 자료를 섬세하게 준비하며 미국의 학술적 엄격함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뉴욕 국제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붐볐어요. CNN과 BBC 등 세계 언론도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마쳤고 점심 식사 후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우연히 중국 농업문화연구원의 유첸밍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유첸밍은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경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전파된 것일 뿐이며 한국 고유의 농경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소로리 벽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식탁 주변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다른 학자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유첸밍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하며 더 나아가 김치와 한복, 심지어 비빔밥까지도 모두 중국 문화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어요. 학술 컨퍼런스에서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이 나오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서양 학자로서 동아시아 문화 논쟁에 끼어드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서 느꼈던 감동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떠올리니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첸밍의 발언이 계속될수록 테이블에 앉은 다른 학자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조차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로리 벽시의 탄소연대 측정 자료와 DNA 분석 결과가 담긴 태블릿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오후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자료들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자료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유첸밍은 마치 승리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가 자리를 뜨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뉴욕의 쌀쌀한 가을 공기 속에서도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후 세션에서 모두에게 한국 농경 문화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과학적 증거 앞에서 학문적 정직함이 시험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고려청자 핸드폰 케이스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제게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지만 진실을 밝힐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흥분됐어요. 미국의 세계적 학자로서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깊이를 세계에 알릴 책임감을 느끼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컨퍼런스 본격적인 발표 시간이 되자 딱딱한 정장 차림의 유첸밍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한 표정 뒤에 숨겨진 의도는 곧 드러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내용이 중국 중심적 시각으로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는 화려한 슬라이드와 그럴듯한 통계 자료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첸밍은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된 벼 화석을 증거로 내세우면서도 한국의 소로리 벽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진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농경 문화는 물론 전통 음식, 의복, 건축, 심지어 언어까지도 모두 중국 문화의 지방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역사적 문헌들을 왜곡해가며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의 아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중국 지린성에서 조선족 김치 담그기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도 중국 한푸의 변형된 형태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유첸밍은 공자와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중화 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멸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라는 문화적 태양 주변을 도는 위성 국가들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현대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언급하며 이러한 위계 질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화려한 레이저 포인터로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유첸밍은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성취를 중국의 업적으로 돌렸어요. 심지어 한글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순화된 문자라며 폄하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서양 학자들 중 일부는 이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럴듯한 발표에 현혹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앞줄에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 박사는 작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고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박 연구원은 두꺼운 자료집을 조용히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듯 놀라움이나 분노의 기색 없이 철저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작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별다른 동요 없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어요. 수년간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응해온 전문가들답게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 뒤편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는 두꺼운 파일 더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수백 장의 고고학적, 역사적, 유전학적 증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첸밍의 발표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맺힐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 소로리 벽시의 과학적 증거들이 모두 왜곡되고 무시되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로 치부되는 것은 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유첸밍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과감히 손을 들었어요. 회의장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언권을 얻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라는 제 위치가 이 순간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문화적 깊이와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둘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로리 벽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꺼내들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컨퍼런스의 대형 스크린에 소로리 벽시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DNA 분석 결과가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최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검증된 15,000년이라는 수치는 유첸밍의 9,000년 주장을 단번에 무력화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영국,
독일, 미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교차 검증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첸밍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허둥지둥 자료를 뒤적이며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김 박사에게 추가 설명을 부탁했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하게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어 발음도 원어민 발음이었는데 내용의 깊이조차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는 소로리 벽시가 발견된 지질학적 맥락부터 발굴 과정, 보존 상태,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벼 품종의 진화 계통도를 펼쳐 보이며 한국의 벼가 품종학적으로 얼마나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왔는지 명확히 증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농경기술과 도구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내놓았어요. 3000년 전 한반도에서 사용된 농기구들이 중국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고유의 계단식 농사 기법이 지형적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김치에 관한 반박은 더욱 강력했는데 김 박사는 삼국시대 문헌에서 발견된 김치 제조법과 중국 파오차이의 근본적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발효 과정의 미생물학적 차이부터 재료, 양념, 보존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음식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경 지역에서는 김치와 유사한 발효식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조했어요. 자료 제시가 계속될수록 각 나라 대표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던 서양 학자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반면 유첸밍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회의장을 주관하던 미국 학회장은 공정성을 위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유첸밍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적인 발언들만 쏟아냈습니다. 그는 중국의 5000년 역사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현실을 언급하며 권위에 호소했어요. 한국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국의 역사 교과서와 공식 출판물들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과학적 증거가 아닌 자국 중심적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유첸밍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그의 주장은 더욱 치졸해 보였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중국 정부가 김치와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정치적 사실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의 발언이 학술적 논쟁이 아닌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지자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유첸밍의 발악이 끝나고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어요. 저는 미국인 학자의 객관적 시각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했어요. 특히 바로 얼마 전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경험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 문화의 깊이와 철학적 접근은 단순한 모방이나 전파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조선 백자의 다랑아리를 보는 순간 그 담백한 곡선 안에 담긴 공백의 미학, 절제의 철학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제가 바라본 한국은 과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비움을 통해 더 큰 세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철학은 박물관 전체를 관통하는 전시 태도에서도 드러났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천 년의 유물을 나열하기보다 선택된 침묵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하나의 전시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한국적 사유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대형 박물관들이 역사의 양을 쌓는다면 한국은 그 틈 사이에서 깊이를 남기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전시.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세계적 박물관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며 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장의 공기가 점차 바뀌어 갔어요.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화적 우월주의와 정치적 의도가 학문의 객관성을 해친다는 점을 간조했어요. 진정한 학문의 발전은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말로 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첸밍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모습이었어요. 그의 동료 중국 학자들조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국 학자는 소로리 벽시에 관한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며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 대표단의 표정에는 비로소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문화적 진실 앞에서 오만함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반가사 유상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진실과 증거로 승부하는 한국 대표단의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정직함과도 일치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로서 저는 그날 진실의 편에 섰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맨해튼의 고급 카페에서 저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온 동료 교수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최근 컨퍼런스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첸민과의 논쟁에서 제가 보여준 침착함을 칭찬했지만 제 관심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를 열며 저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문화적 혁명의 현장이었어요. 제 말에 동료 교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박물관 굿즈숍 페이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삼국시대 금관을 모티브로 한 핀배지 사진에 그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고대 왕관의 정교한 디테일이 현대적 액세서리로 재탄생한 예술적 감각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건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를 활용한 소스볼 세트예요.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고대 기와의 미소 짓는 얼굴이 현대 식탁 위 실용품으로 변신한 모습에 동료 교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명은 즉시 구매 링크를 물어볼 정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반응은 반가사 유상, 무드 등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나왔어요. 국보급 예술품의 은은한 조명 효과에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압도적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박물관들의 기념품 숍은 왜 이런 수준의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요? 하버드 동료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상품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을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룩한 역사적 쾌거에 대해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해줬는데 세계 6번째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도 입장료가 완전 무료라는 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와 달리 오직 자국 문화재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이 동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으며 문화재 대부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K-팝이나 한국 영화의 세계적 성공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질문에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류 정복의 배경에는 수천 년간 이어온 문화적 자신감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문화적 DNA의 원천을 보여주는 곳이죠.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저는 문화의 깊이가 어떻게 초격차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박물관계가 배워야 할 한국 박물관의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 강조했어요. 수많은 유물을 나열하는 대신 관람객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간 설계, 전시품과 관람객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는 철학은 미국의 거대 자본으로도 쉽게 이룰 수 없는 문화적 지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차이가 아닌 문화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어요. 유첸밍의 오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전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타문화를 부정하거나 지배하려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함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말에 동료 교수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울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성찰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동료들은 자신들의 다음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을 꼭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문화적 편견 없이 세계 각국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글로벌 학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지역적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한국의 철학과 미학, 그리고 그 정제된 감각을 세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하나의 지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절제 속의 품격, 비움 속의 깊이, 그리고 고요 속의 강인함.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적 언어는 이제 국제 학술의 장에서도 분명한 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한국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는 단순한 학술적 승리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의 순간이었죠. 세계가 인정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깊이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다른 이를 누르는 것이 아닌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